안녕하십니까. 성기영의 경제쇼 아나운서 성기영입니다. 이재명 대통령 취임 후 처음 개최된 한미 정상회담이 지난주 마무리됐습니다. 대부분 선방했다 이런 평가가 많지만 정상회담은 시작이고 앞으로 쌓인 청구서를 얼마나 지혜롭게 풀어갈 수 있을지가 남은 과제인데요. 실제 정상회담 이후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부 장관이 조선업을 행정부의 지분 인수가 필요한 핵심 산업으로 지목하기도 했죠. 한미 정상회담 이후 우리 정부가 풀어야 할 과제 어떤 것들이 있을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역사적으로 증시가 가장 계절적 약세를 보였던 9월이 시작됐습니다. 미국의 금리 인하 관련 불확실성과 중국의 차세대 AI 칩 개발 소식이 지난주 미국 증시에 악영향을 끼쳤는데요. 이번 주 국내 증시에도 투자 심리를 위축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지 잠시 후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이 시간 유튜브로도 함께합니다. 경제 시야를 넓혀드립니다. 투자의 지름길을 안내합니다. 돈 되는 정보를 발견하는 시간. KBS 1라디오 경제쇼. 먼저 오늘의 경제 뉴스부터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경제 뉴스 브리핑 손서구 경제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나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9월 첫 거래일이었는데 급락세로 마쳤습니다. 네, 많이 떨어졌습니다. 오늘 중국의 빅테크 기업이자 알리바바 쇼크가 증시를 덮쳤습니다. 장 초반부터 약세로 시작을 했고요. 이제 계속해서 낙폭을 확대해가는 양상이었습니다. 코스피는 1.35% 하락했습니다. 3,142.93에 코스닥은 1.49% 하락한 785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오늘 수급별로는 외국인과 기관이 주식을 팔아치우면서 지수 하락을 부추기는 모습이었고요. 시총 상위들 오늘 대부분 하락을 했어요. 그런데 오늘 좀 주목해서 보셔야 될 건 알리바바 쇼크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반도체주의 하락이 두드러졌습니다. 네. 중국 알리바바가 AI 칩을 자체 개발한다는 소식이 지난주에 전해진 겁니다. 이 소식에 이제 미국 뉴욕 증시도 지난주 마지막 거래일에서 엔비디아를 비롯해서 빅테크들이 하락을 주도하면서 네. 3대 지수 모두 약세로 마쳤는데 오늘 국내 증시에서도 이 여파가 있었고 특히 반도체 대형주가 낙폭을 키우는 모습이었습니다. 삼성전자는 3.01% 하락했고요. 또 엔비디아 HBM을 공급하는 SK하이닉스는 낙폭이 훨씬 컸습니다. 네, 네. 4.83%, 네. 5% 가까운 급락세를 나타냈습니다. 네. 오늘 반도체주의 그 조정을 일으킨 또 다른 원인 중에 하나가 이제 바로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VEU 네. 프로그램에서 한국 기업들을 박탈한다 이 소식이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에서 운영하는 반도체 공장에 미국산 제조 장비를 들여올 때 그동안은 허가 절차를 면제받았었는데 네. 앞으로는 일일이 허가를 받아야 된다는 그렇죠.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날벼락 같은 소식이 또 전해진 건데 예. 미국 상무부가 현지 시간 29일에 이제 삼성전자의 중국 시안 공장, SK하이닉스의 중국 우시 공장, 네. 여기 이제 인텔의 중국 다롄 공장을 이 검증된 최종 사용자 VEU 프로그램이라고 하는데 여기에서 이제 제외한다. 이렇게 관보를 통해 발표를 한 겁니다. 네. 이 VEU 프로그램이 뭔지를 이제 알아야 되는데 미국 정부가 대중국 수출을 이제 통제해온 분야 중에 하나가 반도체 장비입니다. 네. 그래서 중국으로 이런 미국산 장비들을 들여올 때 일일이 다 통제를 받고 허가를 받아야 됐었는데 이게 전임 바이든 행정부 때 만들어진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 정부와 기업이 미국 바이든 행정부를 설득을 한 거죠. 그러니까 네. 신뢰할 수 있는 국가이고 기업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일일이 허가를 받아야 되는 이런 조건에서 좀 면제를 해달라. 그래서 당시에 VEU라는 규정을 좀 개정해서 네. 우리도 이 프로그램에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당시에 합의를 해서 네. 그동안 이제 계속 유지해 왔었는데 이제 불가능하게 된 거죠. 트럼프 네. 행정부가 이걸 다시 VEU 자격을 철회를 해버림에 따라서 이제 다시 미국산 반도체 장비를 중국으로 들여갈 때마다 미국 정부의 신고 허가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허가 받으면 되지 않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래도 네, 이게 되게 복잡해요. 왜냐하면 반도체 공정이라는 것 자체가 일단은
계속 공정 업그레이드를 해줘야 이 공정 자체의 가격 경쟁력 같은 걸 유지할 수 있고 또 시장의 가격 움직임에 따라서 그때그때 판단을 해서 그때그때 장비를 들여와야 돼요. 네네. 근데 이걸 일일이 다 신고하고 허가를 받는다. 일단 시간적으로도 굉장히 오래 걸리게 되고요. 네. 그리고 만약 허가를 안 해주면 어떡해요? 공정 업그레이드 이런 게 잘 안 된다는 못하는 거죠. 말씀이신가요? 그래서 네. 지금 우려하는 거는 결국 이런 식으로 허가를 받아야 되는 거면 중국 내 생산 시설에 대한 공정 업그레이드가 힘들어진다. 운영이 심각한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거고 네. 결국 이런 미중 간 패권 경쟁에 우리 기업들이 다시 또 노출된 형국이 됐죠. 그래요. 그 상호 관세 여파에도 불구하고 지난달 수출이 증가세를 이어갔다고요? 네. 지난달 수출 실적이 주목을 받았던 거는 이제 상호 관세가 처음 이제 발효가 돼서 적용된 달이었잖아요. 8월 7일에 이제 상호 관세가 발효가 됐기 때문에 일단 8월 수출액 584억 달러, 네. 작년 같은 달보다 1.3% 증가해서요. 월간 기준으로 석 달 연속 플러스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15대 주력 수출 품목 가운데 반도체, 자동차, 선박 3대 품목이 수출 상승세를 이끌었고요. 특히 이제 반도체가 중요한데 반도체 8월 수출은 151억 달러, 작년 같은 달보다 27.1%나 증가하면서 사상 최대 실적기로 다시 썼습니다. 네. 자동차 수출도요 55억 달러 기록하면서 8.6% 증가했고요. 이건 8월 역대 최대 실적입니다. 선박 수출은 11.8% 증가한 31억 4천만 달러 6개월 연속 증가했습니다. 네. 근데 반면에 석유 제품이나 석유화학 같은 경우는 유가 하락 또 글로벌 공급 과잉 등의 영향으로 수출 감소세가 지속됐고요. 우리가 또 중요하게 봐야 될 게 국가별 수출 실적이 되겠죠. 대미 수출은 많이 감소했습니다. 87억 4천만 달러 12% 감소해서 관세 네. 여파가 뚜렷하다라는 게 나타났고요. 네. 다만 이제 품목별로 보면 관세 예외 품목이 있지 않습니까? 반도체와 무선통신기기 등의 수출은 증가했고 반면에 이제 품목별 관세를 적용받고 있는 자동차 그리고 철강 이런 주력 품목의 수출은 줄어들면서 전체 대미 수출은 좀 내려가는 이런 양상이었고요. 이게 이제 관세 협상을 통해서 우리가 상호 관세는 25에서 15%로 낮추긴 했지만 역시 높은 수준이지 않습니까? 네. 이건 아마 앞으로의 수출에도 계속해서 부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제 전 세계를 상대로 상호 관세를 발효한 가운데 네. 지난주에 그 미국 법원에서 여기에 대해서 제동을 거는 판결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이것 좀 그렇습니다. 소개해 주세요. 예. 이제 이번 판결은 현지 시간 28일이었고요. 워싱턴 DC의 연방 순회 항소법원에서 나온 건데요. 이 법원의 판결을 이해하려면 일단 미국의 국제 비상 경제권법 IEEPA라는 거에 대한 걸 설명을 먼저 드려야 돼요. 이게 이제 그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관세를 부과하는 법적 근거가 바로 이거거든요. 이 법은 1977년에 제정된 법률인데 네. 국가안보나 외교 정책 혹은 경제에 대해서 이례적이고 특별한 위협이 외국에서 발생했다고 판단될 때 대통령이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외국과의 무역, 금융, 재산거래 같은 경제활동을 통제하고 제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연방법입니다. 네, 네. 그랬는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 IEEPA를 근거로 상호관세를 부과한다고 할 때 논란이 일단 되게 컸었죠. 보통 이게 어떻게 사용돼 왔냐면 그 미국의 그 적국에 대해서 제재를 부과하거나 자산 동결 같은 걸 할 때 네. 이런 조치를 취할 때 활용되었던 법인데 네. 이걸 상호관세 부과하는데 근거로 삼을 수 있겠냐라는 논란이 하나 있었고 네. 그리고 또 이 법을 적용하려면 국가 비상사태 그럼 과연 여야들은. 사태인가? 과연 이게 지금 국가 비상사태로 보고 이걸 상호관세 근거법으로 사용할 수 있겠냐라는 건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 아시겠지만 아랑곳하지 않았죠. 밀어붙였죠. 그래서 당시 이제 미국 기업 5곳 그리고 민주당 주도의 12개 주가 이 소송을 제기를 했고요. 네. 이번 연방 순회 항소법원에서 나온 거는 사실 두 번째 판단입니다. 네. 최초에도 역시 이 IEEPA를 근거로 한 상호관세 발효가 문제가 있다라는 게 지역 법원에서도 다 나왔어요. 네. 뉴욕에 소재한 미국 국제무역법원, 워싱턴 DC에 소재한 연방지방법원 여기에서도 다 원고 승소 판결. 다 원고 승소 네. 판결이었어요. 그렇죠. 예. 그런데 이제 항소심에서도 역시 비슷한 판단이 나온 거죠. 그래서 연방순회항소법원은 이 IEEPA가 대통령이 광범위한 비상조치 권한을 부여하지만
해당 법률은 관세를 언급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 관세 부과 권한에 대해서는 명확한 제한을 담은 절차적 안전장치도 포함하지 않는다. 이렇게 판결을 해버린 거죠. 네. 자, 그럼 이 판결대로라면 트럼프 행정부가 부과한 상호 관세가 그럼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일단은 최초 판결부터 항소법원까지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만약에 이대로 판결이 확정된다면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 관세가 무효화되고 이 판결을 근거로 해서 예를 들어서 미국 트럼프 행정부와 이 관세 협약을 맺은 나라들이 이거 깨자 다시 하자 이렇게 막 뒤집을 수도 있겠죠. 네네. 근데 이제 미국도 네. 그렇지만 우리나라도 3심제잖아요. 미국도 아직 대법원 판결이 남아있는 그런 상태거든요. 네네. 그래서 확정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재판부가 이번에 판결을 내리면서 혼란도 있을 수 있고 또 트럼프 행정부의 상고가 예상되는 이런 상황을 고려를 했어요. 그래서 네. 지금의 발효된 관세는 10월 14일까지 유지하도록 했습니다. 네. 그럼 한 달여 정도 시간이 지금 남은 상태인 거죠. 네네. 그리고 또 하나 알아두셔야 될 건 이번 판결은 무역 확장법을 근거로 한 자동차나 철강 등에 부과된 품목관세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왜요? 이거는 근거법이 달라요. 그러니까 품목관세 자동차나 이 철강에 부여한 근거법은 무역확장법 232조를 적용해서 네네. 관세를 부과한 거고요. 지금 이제 이번 경우는 이제 국가 비상경제권법이니까. 그래서 IEP법을 근거로 한 관세는 상호 관세. 네. 그래서 두 개의 법 체계가 다릅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 법원 판결은 이제 상호 관세에 대해서만 판단을 내린 것이고요. 네. 그러면 이제 지금 아마 트럼프 행정부가 대법원에 상고를 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대법원에서 최종 판단을 하게 될 텐데 네. 지금 나오고 있는 관측은 대법원을 구성하고 있는 재판관들이 지금 보수 성향의 재판관들이 절반 이상으로 알려져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대법원까지 만약 이걸 끌고 가게 되면 네. 앞선 판결들을 뒤집을 수도 있다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는 거고 네. 설사 대법원에서 만약에 그대로 트럼프 행정부가 지는 판단을 내린다고 하더라도 물러서지 않을 것이라고 보는 거예요. IEEPA법이 안 돼? 그럼 나는 다른 법을 근거로 다시 부과할 거야. 이런 식으로도 나올 수 있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은 지금 항소법원 판결을 발끈하고 나선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은 항소법원의 판결 직후에 트럼프 대통령 자신의 소셜 미디어 트루스 소셜을 통해서 법원의 편향성을 비판을 했어요. 네. 어떤 얘기를 했냐면 극단적으로 편향된 항소법원이 관세를 철폐해야 한다고 잘못 판결했다. 하지만 연방 대법원의 도움으로 우리는 국가의 이익을 위해서 활용해서 미국을 다시 부유하고 위대한 나라로 만들 것이다. 지금 연방 대법원의 도움이라는 표현을 썼잖아요. 이건 이제 대법원 상고하겠다. 이거를 시사를 한 거죠. 네. 그리고 이제 오늘 다시 소셜 미디어에 글을 올려서 또 한 번 항소법원의 판결을 반박을 했는데요. 관세 우리가 걷어들인 수조 달러가 없었다면 우리나라는 완전히 파괴되고 군사력은 소멸됐을 것이다. 이렇게 적기도 했습니다. 네. 자, 물가 부담에 가계의 먹거리 소비가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통계청 국가 통계 포털에 따르면요. 올해 2분기 가구의 식료품, 비주류 음료 소비 지출 를 보니까 월 평균 42만 3천 원. 1년 전보다 1.8% 늘었습니다. 네. 근데 이건 이제 명목 소비 지출이고요. 물가 상승분을 제외한 실질 소비 지출을 따져봤더니 네. 34만 1천 원, 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그러니까 먹거리 지출액 자체는 는 건데 물가 상승분을 제외한 실제 소비 규모는 줄었다는 뜻이 되겠죠. 작년 연말에 이제 큰 폭으로 환율도 올랐었고 이때 수입 원자재 등의 이 환율이 반영이 되면서 네. 결국 식품 기업들이 작년 연말부터 해서 올해 초까지도 사실 가격을 슬금슬금 올렸어요. 수급과 다 줄줄이 네. 올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최종 소비자 가격으로 전가가 되면서 이게 인상이 되니까 부담을 느낀 소비자들이 이제 먹거리 지출을 실질적으로 줄였다는 분석이고요. 네. 이 식료품 비주류 음료가 전체 소비 지출의 14%를 차지하는 주요 항목입니다. 그리고 이게 먹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필수 지출인 거니까 소비량을 줄인 대신 이걸 그냥 절대적으로 줄일 수는 없고 아마도 더 싼 다른 대체품을 소비했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 뉴스 브리핑 손서구 경제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경제 전문가의 원포인트 레슨. 꼭 알아야 할 정보와 이슈를 알기 쉽게 풀어드립니다. 대한민국 경제 고수와 함께 투자의 맥을 짚는 KBS 일라디오 경제쇼. 진행의 성기영 아나운서입니다. 4시 20분입니다. 한미 정상회담 좋은 출발로 이제 시작했지만 여전히 불확실한 그 관세 협상의 그 세부적인 내용을 담기 위한 실무 협상이 이어지면서 미국의 추가 요구가 계속 이어질 것이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뭐 국방비 증액에 이어서 또 미국 측과 협의 중인 마스가 프로젝트에도 미국 재무부에서는 미국의 그 조선업 지분 확보 가능성을 거론하고 나섰습니다. 국내 조선업계가 긴장할 수밖에 없는 이슈인데요. 거세지고 있는 미국 정부의 추가 청구서에 우리 정부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김광석 한양대학교 겸임교수와 함께합니다. 어서 나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일단 한미 정상회담 성공적이다 이런 평가에도 불구하고 이제 관세 협상과 관련해서 진짜 문제는 이제 앞으로 나올 2차 청구서다. 이게 문제다. 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당장 뭐 공동 성명에 대한 합의 문서가 있는 것도 아니고요. 네. 또 관세에 대해서 뭔가 좀 명문화하는 거. 이것에 대해서 미국 측이 좀 소극적이다. 이런 보도가 나오던데 이건 네. 우리나라하고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나라하고도 마찬가지로 그렇습니까? 어떻습니까? 네, 다른 나라하고도 물론 마찬가지지만 네. 마지막까지 미국에 더 유리하게 어떤 의사결정을 공동 성명서에 담아내기 위해서 줄다리기 싸움을 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해볼 수 있고요. 네. 다만 우리 청취자 여러분께 이런 말씀 드릴게요. 저도 한미 무역 협상 정상회담을 한 2시간 40분 동안 다 지켜봤거든요. 밤에? 예, 네. 방송에서 지켜봤습니다. 방송에서. 평론하면서. 평론하면서. 네. 그랬었는데 우리는 공개된 부분만 봤죠. 네. 공개 회담만 봤죠. 네. 비공개 회담은 아무도 못 봤죠. 비공개니까. 예, 그거 아무도 못 봤습니다. 그러면 공개 회담에서의 내용만 보고 성공적이다라고 우리는 평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성공적이지 않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아니지만 공개 회담만 가지고 성공적이다라고 평가하기에는 네. 좀 이른 감이 있다. 결과적으로 민감한 얘기들은 비공개 회담에서 집중적으로 이야기 나눴을 가능성이 있고 네. 지금부터 이야기 나눌 그 민감한 주제를 가지고 네. 아마도 비공개 회담에서 이야기했을 가능성이 있고 네. 그것이 결국은 양국 간의 공동 성명서 조인 스테인먼트라고 합니다. 그러면 백악관에 우리나라는 대통령실에 각각 우리는 어떻게 협의를 했다라는 디테일한 협의문이 담겨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그 협의문이 안 올라간 것을 보면 네. 아직까지도 줄다리기 싸움을 하고 있다. 우리가 예단하기엔 좀 이르다 이런 상황이라고. 우리 정부가 보고 자동차 관세 15%하고 반도체 의약품의 최혜국 대우 명문화 이걸 요구했는데 있습니다. 네. 미국이 이제 응하지 않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은 상호 관세 부문을 논했고 예. 이번에는 품목별 관세 부문을 잠깐 논하는 것인데 네. 역시 다른 이런 우리나라가 주력 산업이라고 일컫고 있는 자동차 부품 산업 이런 여러 영역에 걸쳐서 최혜국 대우를 해달라. 네. 근데 이 부분 한번 이렇게 말씀드려볼게요. 최혜국이 많으면 어떻게 되죠? 최혜국이 의미가 없는 거죠. 없어지죠. 네, 그러니까 네. 반에 30명의 학생이 있는데 29명이 최혜국 대우를 받는 학생들이에요. 예를 들어서. 네. 그러면 이게 큰 의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가 없는 최혜국 대우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것조차 지금은 또? 확답을 예. 안 해주고 있다. 네. 이것은 끝까지 마지막 조인 스테인먼트가 발표되기 전까지 미국 측의 요구를 더 들어달라라는 그런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명문화가 되면 좀 어떻게 한 번 이렇게 딱 결정이 되면 그 네. 이후에 대책을 쭉 마련하면 되는데 네. 명문화가 안 된다는 건 이제 불확실성이 계속 있다는 거고.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트럼프 행정부 관계자 발언 하나하나에 또 민감해질 수밖에 없는 그런 그렇습니다. 상황이 되는 것 같아요. 얼마 전에 이제 트럼프 행정부가 인텔의 그 반도체법에 근거한 그 보조금을 네. 지분으로 확보하겠다 이렇게 발표한 적이 있고 또 이번에는 반도체 다음으로 조선업에 대한 지분을 확보할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인텔 지분 확보는 이제 뭐 반도체법에 근거했다고 하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보조금을 지급하는 대신 네. 그만큼 지분을 우리에게다 공유줘라.
그러니까 미국에서 돈을 버는 과정이니까 네. 미국에 세금이 많이 들어가는 거 아니냐. 미국이 만들어 놓은 인프라와 소비 시장을 확보하는 거 아니냐. 네. 그러니까 거기서 얻는 효용의 일부를 미국에게 돌려줘라. 돌려주는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네. 지분의 형태로 줘라라고 압박하고 있는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우리 그럼 조선업도 지분 확보를 하겠다는 의지가 지금 있는 거예요? 으름장인 거예요? 다른 속내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세요, 교수님? 그 부분은 굉장히 강한 의지가 있어 보인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 협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해볼 수 있겠는데요. 어쨌든 밸류체인을 미국으로 옮기고자 하는 것은 네. 그 기업이 그 밸류체인이 미국 거였으면 좋겠다. 상당 부분. 그러니까 한국이 투자한 것의 상당 부분을 미국 것으로 만들고 싶다. 이게 예를 들면 전략적으로 필요한 중요 산업들. 예를 들면 히토류도 마찬가지인데요. 네네. 뭐 좀 다른 사례겠지만 히토류 자원 개발 사업에 적극적으로 뛰어들면서 MP 머터리얼스라는 히토류 개발하는 이 기업의 네. 대주주가 정부가 된 겁니다. 네. 그래서 그것을 정부가 통제하려는 공기업화한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네. 그러면 다양한 의사결정권이나 거부권을 행사할 수도 있어요. 네. 그런 식으로 자국의 유망한 혹은 주력 산업 혹은 안보와 직결된 이런 산업만큼은 오히려 정부가 어느 정도 지분을 확보하고자 하는 그림을 그려간다. 인텔도 대표적인 사례고 MP 머터리얼스도 대표적인 사례가 되는 거죠. 네. 어쨌든 그러면 이제 미국 조선업계 재건을 돕는 마스카 프로젝트를 추진 중인 국내 조선업계도 지금 좀 우려가 많이 될 것 같아요. 이런 상황이면요. 네, 그 부분이 굉장히 많이 우려가 됩니다. 그 동안에는 그러니까 비공개 회담에서 정상 간에 어떤 이야기를 했을까 추정을 해봐야 될 텐데 네. 이견이 있던 부분을 더 집중적으로 논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이견 중에 이미 무역 합의에서 나왔던 미국에 투자한 그 투자금에 수익이 발생할 때 네. 그것을 우리 서로 리테인하겠다라는 표현. 리테인이라는 그 단어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그러니까 리테인을 국민의 것으로 가져오게 하겠다라는 게 트럼프 입장이었고 네. 우리 측 입장은 네. 그 리테인이라는 단어를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미국에 또 유보하는 과정. 그러니까 좋게 해석한다면 1, 2년 정도는 미국에서 투자한 수익을 미국에 또 재투자하는 방식으로 1, 2년 정도 유지하다가 네. 그 이후의 수익을 가져오는 방식. 네. 이렇게 우리는 계획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근데 이 리테인의 개념을 심지어 지분으로 줘라라는 방식으로 해석한다면 네. 이 이견이 계속 있는 거겠죠. 근데 그 이제 공기업화란 아까 표현을 하셨는데 기업의 지분이라는 걸 아무리 정부의 협상이라고 해도 마음대로 줘라 마라 할 수 있는 건가 이런 생각부터 드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저도 이것은 어쩌면 식민지 시대로의 회귀다. 약탈 경제로의 회귀다. 강대국이 예. 약소국에게 주권을 빼앗고 너 노동력도 줘. 거기 갖고 있는 자원도 우리한테 내놔. 네. 빼앗아 가는 거 식민지 시대랑 다름없죠. 이렇게 강대국이 관세율로서 압박을 가하고 네. 관세율 내려줄게 대신 미국에 투자해줘. 투자한 거 수익 가져가지 말고 우리 지분으로 줘. 이런 방식의 접근은 기존에 있었던 그리고 오랫동안 형성되었던 자유무역 체제를 붕괴시키는 거예요. 자본주의의 그러니까 근간을 관세율이 흔드는 거예요. 똑같이 있는데 뭐 무역 환경이 변했다든가 아니면 돌발적인 어떤 경제 상황이 생겼다든가 해서 아니면 미국이 더 기술이 하여간 있다든가 해서 네. 우리가 기여하는 부분이 많아서 가져간다라면 좀 모르겠는데 그렇죠. 일단 관세를 더 높여놓고 거기에 대해서 너희가 더 내놔라 이렇게 되면은 지금 말씀하신 그 맥락과 어느 정도 굉장히 그- 공분을 사게 만드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예. 그냥 이게 저는 약탈 경제라는 표현을 좀 썼어요. 예. 기본적으로 우리 자유무역 체제 하에서 우리가 미국에 수출을 많이 하고 있는 이유는 뭘까요? 우리 기업의 경쟁력 아니겠습니까? 자동차의 경쟁력, 반도체의 경쟁력, 네. 또 우리 아이돌들이 뭐 여러 한류 컨텐츠를 수출하고 있다. 경쟁력이에요, 다. 네. 이게 무역 체제가 불균형해서가 아니에요. 근데 그것을 억지로 그 체제를 바꾸는 네. 없던 것을 갖게 만드는 이런 것이 약탈 아닌가. 실제 미국에 있는 세계적인 여러 언론들도 이거 약탈이다, 강탈이다 이런 표현까지 쓰고 있어요. 미국 언론들도요? 네, 그렇습니다. 그 한국이 미국과 합의한 1,500달러 그 1,500억 달러 네. 그 조선업 투자 패키지가 그럼 어떤 내용이 지금 담겨 있는 거예요, 교수님? 네, 일단 기본적으로는 미국이 과거에
정말 번영했었던 조선업이 지금 완전히 없어진 상태라고 볼 수 있어요. 2024년 기준으로 전체 만들어졌던 조선 건축량이 축조량이 1,900여 척입니다. 그중에 미국에서 만든 배가 몇 대인지 아십니까? 글쎄요. 거의 2척입니다. 2척. 아 그거밖에 안 돼요. 예. 아 거의 완전히 쪼그라들었군요. 그러니까 완전히 쪼그라든 거예요. 네, 네. 근데 그러니까 이거 전략적으로 봤을 때 해군 군함을 만들기 위해서 배를 만드는 능력은 필요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한국 아무리 생각해봐도 중국한테 그걸 요청받을 수는 없잖아요. 적대 국가로 규명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해군 군함을 만들고 해운선을 만들고 할 때 한국이 같이 도와줬으면 좋겠는데 처음에 그게 굉장히 좋은 신호라고 생각했는데 네. 미국의 조선소를 져줘라. 그리고 그 지분의 일부를 미국에게 줘라. 아. 이런 방식은 다 뺏어간다는 거죠. 근데 관세 협상 직후에 대미 투자에서 발생한 투자 수익의 90%를 미국이 가져간다고 했다면서요. 네. 맞죠? 그렇습니다. 자, 앞으로 어떻게 풀어가야 돼요? 그러니까요. 교수님? 그러니까 저의 의견을 드린다면 네. 이 90%를 가져간다는 것이 언제까지 어떤 방식으로 가져가느냐가 중요한데 저의 네. 해석은 네. 부디 2년 정도 네. 트럼프 정권의 뭐 정치적인 입장도 있으니까 2년 정도는 뭐 미국에 계속 유보해서 재투자하는 방식으로 가져가게 해주고 그리고 2년 후에는 그 수익을 우리 것으로 가져오게 만든다라는 네. 방식으로 적절히 합의점을 찾아갈 수 있지 않을까. 이걸 평생 유보하는 방식은 안 될 것이고 1년 혹은 2년 뭐 정치적인 입장을 고려했을 때 어느 정도는 유보 그러니까 재투자하는 거죠. 거기서 거두는 수익을 한국으로 가져오는 게 아니라 재투자하는 방식으로 몇 년은 하게 해주고 그 이후에는 우리 것으로 가져올 수 있게 합의점에 도달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이건 또 어떻습니까? 하워드 로튼이 미 상무장관이 한 방송에 출연해서 한국과 일본 등의 자금으로 국가경제안보기금을 창설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다면서요. 네. 정말 이게 가능한 건가요? 그러니까요.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 한국도 뭐 3,500억 달러를 투자하고 네. 일본도 그렇고 EU도 그렇고 여러 권역들이 이렇게 대규모 투자를 단행하고 있단 말이죠. 그럼 투자한 것에 따른 수익성을 어떤 방식으로 미국 현지에 맴돌게 다시 본국으로 회수하지 못하게 본국으로 회수해야 투자지 본국으로 회수하지 못하게 만드는 건 투자가 아닙니다. 그거는 네. 그건 지원이죠. 그렇죠. 일방적으로 주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럼 그 말 그대로 약탈인 거예요. 그러니까 투자한다는 것은 투자를 해주고 네. 우리가 거기서 돈을 벌어가게 해주는 거가 맞는데 돈을 벌어가지 못하고 그것을 자국의 유리한 안보 기금의 형태로 구축해 나가겠다. 이것은 정말 약탈적 경제를 다시 구현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대통령 비서실장 강훈식 실장이 브리핑에서 트럼프 시대의 통상협상, 안보협상의 뉴노멀은 계속 끊임없이 논의하는 것이다. 네. 그러니까 이제 계속 바뀌고 요구하는 게 많아지니까 논의할 수밖에 없다는 상황은 이해가 되는데 네. 이 논의가 계속 길어지면 협상이 네. 길어지면 산업계는 어떤 계획도 못 짜고 너무 어려울 것 같거든요. 그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저는 정말 많은 기업들을 이렇게 경영전략회의 만나시죠? 참석하고 네. 만나고 있지만 지금 뭐가 어떻게 될지 알아야 그것에 맞춰서 경영전략을 꾀하는데 네. 뭐가 어떻게 될지 아예 모르니까 네. 아예 일단은 지켜보자예요. 뭐 앞이 보여야죠. 그럼 신규 투자를 못 하는 거예요. 네. 그럼 신규 투자를 못 하면 우리나라 일자리가 줄어듭니다. 그렇죠. 저는 이게 가장 걱정이에요. 두렵습니다. 너무나 사실. 큰 불확실성이고 네. OECD에서 지난달에 보고서를 냈는데 부제가 뭐냐면 불확실성과의 싸움이에요. 불확실성과 싸우는 과정이에요. 지금 그만큼 이 지정학적 횡포가 너무 거세서 정말 우리 측 그 외교부나 이런 정책 의사결정자들이 정말 유연한 태도로 어떻게 협상을 이끌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많은 관심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합니다. 이제까지 우리가 알았던 협상 방식과는 너무나 달라서 네. 우리뿐이 아니라 다른 나라들도 무척 당혹스럽긴 마찬가지일 것 네. 같은데 이게 끌려가지밖에 없는 상황인 건지 네. 다른 돌파구가 있는 건지 이런 고민이 좀 되고요. 네. 앞서서도 저희가 잠깐 얘기를 짚어봤는데 이제 미국 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 관세가 미국 내 법원에서 제동에 걸리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혹시 네. 이게 이제 대법원에서도 무효화 된다라면 네. 이제까지 관세 협상은 어떻게 되는 거죠? 자, 이제까지의 관세 협상은 무효화될 수 있겠죠. 네. 일단 기본적으로 시나리오를 짜본다면 네. 이 대법원에 항고를 해서 3심에서는 어떻게 될지는 우린 지켜봐야 됩니다. 그러나 네. 지켜봐야 되지만 뭐 된다 안 된다 의견이 좀 분분하긴 하지만
저는 이것은 또 다른 불확실성이다라고 가정하고요. 네. 근데 3심에서 만약에 이 상호 관세는 무효다라고 하게 되면 그동안에 걷었던 상호 관세 세입을 환수할 가능성은 있죠. 네, 그런 부분이 있고요. 다만 그걸 전제로 미국과 여러 나라들이 무역 합의를 해왔는데요. 네. 얼마큼 투자할 거야라는 약속을 해왔는데 네. 그 부분은 사실 다시 제자리로 돌려놓기는 어려울 것이다. 또 한 가지 우려는 상호 관세가 이거는 잘못된 것이다라고 지적을 한 거예요. 2심에서 1심, 2심에서. 네. 근데 상호 관세 말고요. 예. 품목별 관세. 아, 그거는 이것은 대상이 아닙니다. 네, 법이 다른 거죠. 그렇죠. 다른 네. 법이에요. 그러니까 이 상호 관세는 대통령령으로 행정명령으로 네. 어떤 긴급한 상황에 수입을 금지하기 위한 조치를 단행할 수는 있으나 네. 그 법안에는 관세를 쓸 수 있다는 내용이 없다. 이게 1, 2심의 해석이에요. 네, 네. 근데 지금 논하는 이 관세는 상호 관세에 대한 이야기고 네. 품목별 관세는 행정명령으로 가능한 거예요. 네. 그래서 상호 관세율이 떨어진다 하더라도 네. 품목별 관세율로 또 이렇게 끌어올릴 수는 있습니다. 장치는 있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이런 불확실성이 해소된다라고 보기는 어렵겠지만 그만큼 미국에 대한 신뢰감은 더 떨어지고 네. 더 중요한 것은 그렇기 때문에 나머지 국가들이 연대를 강화합니다. 네. 9월 3일 전승절이 있죠. 북중러가 만납니다. 네. 인도 모디 총리도 갑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세계 주요국들이 그럼 미국을 제외하고 어떤 방식으로 연대할까를 더 고민하는 과정에서 미국이 계속 이런 관세 전쟁으로 실리만 계속 가져갈 수 있을 거라고 보지는 않고 있습니다. 조선업뿐만 아니라 뭐 더 다양한 2차 청구서가 여러 분야로 날아올 것이라는 그런 예측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구체적으로 조금만 더 짚어주신다면요. 네. 네. 어떤 분야에 대응을 해야 될지. 네, 추가적인 뭐 또 청구서가 분명히 날라올 수 있습니다. 그럼 예를 들면 미국에 제공하는 우리나라 주재원이 파견 나가거든요. 저도 이런 주재원 교육을 많이 가봐서. 근데 그 주재원들을 그 인력을 예를 들어서 그 주재원들이 다 기술 인재들이에요. 핵심 네, 인재들. 네. 그 핵심 인재들을 본국에 머물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 인재를 유출 당하는 거죠. 우리나라는. 그럼 산업의 근간이 흐트러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런 종류의 또 추가적인 요구도 할 수 있고요. 네. 또 그 밖에 조선업, 자동차 뭐 이런 앞단에 있는 밸류체인 네. 예를 들어서 부품업이라든가 네, 네. 각 앞단에 있는 원자재라든가 이런 영역도 다 같이 밸류체인을 미국으로 옮기라는 요구를 또 할 수 있고요. 네. 또 모든 산업에 걸쳐서 지분을 요구한다든가 투자한 만큼 수익을 다 가져가지 않고 더 많이 유보하게 만든다든가 이런 종류의 드라이브들은 충분히 가능한 트럼프식 여러 행동들을 보면 충분히 유추할 만한 방향성이다 생각합니다. 네. 우리 정부가 실무 협상하면서 앞으로 어떤 것들을 견제하고 수용해야 될지 그 부분도 끝으로 좀 짚어주신다면요. 저의 뭐 그 한 가지 의견은요. 예. 우리만이 제공해줄 수 있는 카드를 하나 꺼내들었으면 좋겠다. 혹은 상대 측이 그러니까 미국이 정말 원하는 게 무엇인지를 더 찾아서 공략했으면 좋겠다.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셨어요. 이번에 뭐 페이스메이커라는 표현까지 쓰면서 네. 피스메이커 이런 것들도 네. 그 상대 측의 기분을 더 끌어올릴 수 있는 그 선호도를 가져오게 할 수 있는 그런 협상력을 보여줬어요. 근데 실리적인 협상에서 저는 끌어올 수 있는 카드가 뭐냐면 같은 10만 원짜리 선물을 한다 하더라도 이미 필요 없는 이미 많은 선물을 10만 원짜리 하나 더 하는 것보다 네. 너무나 필요한데 내가 지금은 없어 네. 할 만한 10만 원짜리 선물을 주는 게 훨씬 효율적이죠. 그게 그런 뭘까? 관점에서 네. 제가 생각하는 것은 지금 미중 무역 전쟁의 과정에서 중국의 히토류 공급 제한이라는 그 조치가 미국에게 굉장히 뼈아프게 그렇죠. 작용했어요. 네.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 미국 측에서 요구하지 않았던 거지만 우리도 히토류 필요하니까 우리 히토류 공동 개발 사업하자. 우리도 자원 개발 필요해. 네. 우리도 히토류를 안정적으로 조달받아야 돼. 그거 같이 공동 자원 개발 사업하고 그곳으로부터 이 히토류나 그 밖의 광물 자원을 우리 밸류체인에 안정적으로 조달받는 체제를 만들어 보자. 그럼 미국 본토뿐만 아니라 세계 여러 지역에. 근데 우리도 필요한 거예요, 그게. 네. 우리도 필요하면서 미국이 정말 그토록 원하는 것이지 않을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더 적극적으로 카드로 꺼내 들고 네. 그리고 그 반면에 우리 것을 좀 지키는 그런 전략을 좀 강행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광석 한양대학교 겸임교수와 얘기 나눠봤습니다. 경제 맛집 투자 핫플. 지금은 돈 벌기 딱 좋은 시간. KBS 1라디오 경제쇼. 한 주간 주식시장에 영향을 줄 주요 이슈와 일정 살펴보고 현명한 투자 전략도 짚어보겠습니다. 주간 증시 동향 에라스증권 리테일 사업부의 염승환 이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나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지난주 미국 증시부터 먼저 좀 살펴볼까요? 네, 지난주 이제 미국 증시는 뭐 금요일 날 좀 많이 빠져가지고 네. 결국 이제 주간 상승률 기준으로는 하락세로 마무리가 됐고 다우가 마이너스 0.2%, 나스닥이 마이너스 1.15%, S&P 500은 마이너스 0.64% 하락을 했는데 그래도 8월 달로 보면 다 올라서 끝났기 때문에 일단 미국 증시는 월간 기준으로는 4개월 연속 상승을 했습니다. 근데 좀 네. 끝이 좀 안 좋았다. 그게 좀 아쉽고 그다음에 이제 주요 기업으로는 엔비디아가 2% 정도 빠졌고요. 테슬라가 좀 1.8% 빠졌는데 다만 이제 빅테크에서는 알파벳이 3% 오르면서 사상 최고가를 경신을 했어요. 좀 뒤늦긴 했지만 그래서 네. 알파벳이 좋았고 일라이릴리나 또 보잉 같은 기업들도 주가가 좋았습니다. 근데 이제 지난 금요일 날 어쨌든 엔비디아가 뭐 최근에 실적 발표했는데 좋게 나왔지만 뭐 데이터 센터 매출이 기대 이하를 좀 보이면서 네, 네. 하락세로 좀 반전이 됐고 네. 또 여러 이슈들 중에서는 이제 트럼프가 리사쿡 연준 이사를 이제 해임을 해버렸죠 사실상. 근데 그런 것들이 조금 이제 부담으로 작용을 했고 특히 이제 네. 금요일 날은 알리바바가 자취집 만든다는 것 때문에 이제 미국의 주요 반도체 기업들 주가가 좀 좋지 않게 마무리가 됐습니다. 네, 이 얘기 좀 해주세요. 알리바바 자체적 개발 충격으로 미국 증시 급락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 원래 알리바바는 이제 알리바바가 우리가 전자생 거래로 알고 있지만 사실 아마존하고 거의 비슷해요. 아마존도 맞아요. 클라우드 사업을 하죠. 네, 네. 그러니까 알리바바도 클라우드 사업을 지금 하고 있고 아시아 쪽에 고객사가 많은데 당연히 그런 걸 하려면 이 AI 칩이 지금 좀 많이 필요한 상황인데 네. 그 칩을 예전에는 이제 엔비디아에 많이 의존을 했어요. 그래서 엔비디아 칩을 사용할 수밖에 또 없는 것 중에 하나가 쿠다라는 소프트웨어가 있는데 네. 그게 있어야만 이제 개발이 가능하잖아요. 근데 거기에 맞춰서 이제 계속 개발을 해왔는데 엔비디아 지금 공급 안 되잖아요. 사실상 지금 뭐 미국이 허용은 했지만 중국 정부가 네. 되도록 쓰지 마라. 엔비디아 H20.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알리바바 입장에서는 그 대안이 어디였냐면 화웨이의 어센드라는 반도체가 있다고 합니다. 어센드. 네. 네. 근데 이게 반도체가 물론 엔비디아보다는 성능이 떨어지지만 이거를 여러 개를 이제 합쳤을 때는 엔비디아 성능과 유사하다고 하더라고요. 여러 개 이제 이게 붙이는 거죠. 네. 그래서 충분히 이걸 쓸 수 있는데 이거 단점이 이 쿠다를 쓸 수가 없어요. 이걸 하게 그래요? 되면 그러니까 적용이 안 되는 화웨이 거죠. 어센드를 하면 쿠다를 네. 쓴다고요? 그럼 결국에 이제 알리바바 입장에서 그냥 자체치 만들자. 이 쿠다를 할 수 있는 이거랑 이제 연동이 되는 이제 그래서 이거는 뭐 누구도 공식적으로 얘기한 건 아니고 월스트리트 저널이 보도를 한 겁니다. 그래서 네. 뭐 알리바바가 뭐 언급은 좀 해야 우리가 공식적으로 확인은 가능하겠지만 이 월스트리트 저널의 보도에 의하면 이제 그런 이유 때문에 자체 칩을 지금 개발을 끝냈고 이제 테스트를 하고 있는 단계인 것 같아요. 실제로 이제 양산이 얼마나 될지 모르는데 근데 이런 게 사실 당장 뭐 우리가 올해도 이 딥시크 충격 한번 받았잖아요. 초에. 네. 근데 사실은 지금 아무도 얘기 안 합니다. 그냥 또 엔비디아 비롯해가 좀 많은 기업들은 미국 기업들은 투자를 많이 하면서 네. 주가 다시 올라왔는데 결국 이게 약간 이제 울고 싶은데 좀 뺨 맞은 것 같아요. 미국이 지금 4개월 동안 많이 올랐잖아요. 조금 조정을 좀 받고 싶은 구간은 맞거든요. 뭐 나스닥이 저점 대비 40%나 올랐기 때문에 네. 그 상황에서 주가라는 거는 뭔가 이슈가 생겨야 빠집니다. 근데 이게 이제 약간 빌미가 됐던 것 같아요. 엔비디아의 경쟁사가 나온 거잖아요. 중국 쪽에서. 네. 그러니까 경쟁에 대한 이제 우려. 또 AMD도 있고 많은 미국의 반도체 기업들이 이렇게 되면 중국 공급이 좀 이제 어려워지는 거 아닌가? 예, 좀 아직은 막연하지만 그리고 알리바바가 이거 칩 테스트까지 좀 끝내야 되니까 명확하진 않지만 이런 불확실성이 좀 가중이 되는 것 같고 또 지금 중국의 수많은 반도체 기업들이 엔비디아에 대적하기 위해서 정말 많은 반도체를 만들어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계속 경쟁은 더 격화되고 미국 기업들은 중국 수출이 점점 힘들어질 것 같고 네. 이게 아무튼 그 미국 기술주에 일단 밸류가 높아진 상태에서 악재로 좀 작용을 하기 시작을 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잠깐 말씀하셨습니다마는 트럼프 대통령의 리사 쿡 연준 이사를 해임하지 않았습니까? 네. 이게 뭐 대통령이 임기 중에 연준 이사를 해임한 게 처음인가 봐요. 네, 역사상 처음입니다. 한 번도 그런 적은 없고요. 이제 연준 이사가 어쨌든 날짜가 돼서 뭐 나갈 수는 있고 자기가 자진 사퇴할 수도 있어요. 최근에 한 연준 이사가 자기가 스스로 나갔거든요. 근데 이제 임기 중에 이사를 해임하는 경우는 굉장히 드문 케이스죠. 뭐 사실상 없었는데 그래서 이게 굉장히 연준의 독립성이 훼손돼서 이건 좀 안 좋을 수 있다. 이렇게 했고 리사 쿡 연준 이사는 소송을 바로 제기를 했습니다. 이거 네. 부당하다. 근데 이제 그냥 한 건 아니고 이유는 있어요. 트럼프가 이제 왜 했냐면 맞습니다. 관련해서라고 봤는데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따지면 부동산 담보대출 받을 네, 때 네. 이게 거주용으로 신고를 먼저 한 거죠. 하고 근데 몇 달 후에 임대용으로 바꾼 거예요. 아, 예. 그래서 이제 요게 확인이 되니까 이거 모기지 대출 사기한 거 아니냐. 자기가 이유가- 살지 않을 거면서 네. 임대하려고 대출을 받았는데. 맞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자기가 거주용이라고 신고하면 대출이자가 좀 낮아요. 임대용보다는. 근데 그래서 막상 받을 때는 좀 싸게 받고 그리고 나서 몇 달 후에 이제 이걸 바꿨다는 거죠. 임대용으로. 네. 그럼 이거는 좀 사기 아니냐, 불법 아니냐. 이래서 불법이면은 해임할 수는 있거든요. 네. 이게 불법으로 밝혀지면. 그래서 지금 아직 연준은 결정을 못했어요. 연준에서 뭐라고 했냐면 법원 판단을 보자. 그래서 이제 이건 법원에서 법관이 이제 그 판사가 좀 판단을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인데. 리사 쿡 기사가 바로 소송을 제기한 거죠? 네, 맞습니다. 했고 그래서 아직 결론은 모르지만 일단 전통적으로는 이런 사건이 뭐 없긴 했지만 대통령한테 좀 유리하게 판결나는 경우들이 좀 많았대요. 미국 내에서도. 예. 네. 이런 이제 대통령과 소송이 걸렸을 때는 그래서 해임 가능성도 좀 거론되고 있어서 근데 이렇게 되면 시장이 무조건 나쁘다는 아닌 게 그게 이런 건 당연히 안 좋죠. 이런 선리가 생기는 건 안 좋지만 이 연준 이사가 그럼 또 빠지게 될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럼 지금 연준 이사가 7명이거든요. 원래 8명인데 한 명 줄어서 지금 연준 이사는 7명이에요. 아, 네. 이사는. 네. 그리고 이제 연방준비은행 총재들 있죠. 뭐 뉴욕 연은이나 네, 이제 네, 그런 네. 분들이 몇 분 계시고 네. 이사진이 따로 있거든요. 근데 이분들이 지금 7명인데 네. 이 중에 2명은 트럼프가 임명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제 한 명은 나갔죠. 네. 근데 리사 쿡까지 만약에 해임이 되면 2명이 비잖아요. 네. 여기에 당연히 트럼프가 원하는 사람 안 치겠죠. 그럼 4명이 이제 트럼프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이든파가 아니라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 금리 인하가 좀 빨라질 가능성이 높아요. 지금 네. 그걸 원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금리 인하 가능성은 또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좀 시장은 좀 바라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자, 이제 우리 국내 증시 얘기를 좀 해볼까요? 오늘 많이 빠졌습니다. 네, 오늘 좀 말씀드리면 오늘 아마 조금 이제 많은 분들이 좀 걱정이 크실 것 같은데요. 코스피가 3,142.93포인트 마이너스 43포인트 정도 빠져서 1.35% 급락을 했고요. 네. 코스닥은 785까지 빠져서 11.91포인트 마이너스 1.49% 급락을 했습니다. 일단 오늘 빠진 거는 미국의 그 엔비디아 아까 말씀드린 알리바바 요 이슈 때문에 일단 충격을 좀 받았고 거기에 삼성전자랑 하이닉스가 오늘 좀 많이 빠졌습니다. 네. 그래서 좀 영향을 받았고 뭐 두산 에너빌리티라든가 이런 원전 관련주들도 최근에 좀 부진한데 네. 오늘 좀 충격을 좀 받았고 오늘은 대다수 기업들이요 이렇게 뭐 크게 오르진 못하고 대부분 이제 좀 빠지는 모습이었고 특히 많이 올랐던 섹터들 차익 매물 나왔고 외국인도 오늘 좀 굉장히 많이 공격적으로 팔아버렸거든요.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9월이 전통적으로 좀 약하긴 합니다. 그렇다면서요. 네, 계절적으로 약하고 이거 보니까 미국도 지금 분위기가 썩 좋지는 않고 그래서 일단 위험 관리하자라는 그런 심리가 좀 발동되면서 네. 일단 9월 첫날 반도체주 아까 악재도 있었지만 이런 것들 중심으로 해서 첫 출발은 상당히 좀 좋지 않게 시작을 했다라고 네. 정리를 하겠습니다. 국내 증시 살펴볼까요? 여쭤봤을 때 걱정이 크실 겁니다라는 표현을 하셨어요. 네. 그러니까 오늘 낙폭 큰 게 여기서 그치지 않고 조금 더 갈 조금 더 거라고 이어지- 보시는 네, 건가 맞습니다. 싶어서 제가 네. 여쭤봅니다. 이게 왜냐하면 이제 미국도 좀 약간 걱정은 되거든요. 미국 증시 좀 많이 오른 상태잖아요. 아까 4개월 연속 올랐고, 근데 어떻게 계속 오르겠어요, 사실은. 그리고 미국 내에서도 아시겠지만 요즘에 AI 버블 논쟁이죠. 그게 맞냐 아니냐는 사실 지금은 모르는데 네. 이 가격 부담이 생긴 상태에서 그런 논쟁이 생기면 이게 좀 불편하거든요. 갖고 있는 분들도 이걸 팔아야 되나? 근데 알리바바가 터지니까 네. 이게 이제 빌미가 되는 거예요. 그러네요. 그래서 좀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일단 9월 그 정기국회가 그 제가 알기로는 그 본회의가 9월 25일로 알고 있어요. 그런가요? 네, 9월 25일로 제가 아까 날짜를 보니까 네. 본회의는 네. 본회의가
정기국회는 아마 9월로 시작을 했는데 네. 본회의 날짜를 제가 9월 25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어서 그러면은 그때 자사주 소각 의무 법안하고 배당 분리과세 있죠. 네. 요게 아마 그때쯤 통과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예. 그러면은 FMC가 9월 17일입니다. 네. 그래서 FMC 끝나고 9월 25일 요 정도 지나면 좀 시장이 괜찮아지지 않을까 저는 오히려. 그래서 9월 한 중순까지는 조금 시장이 좀 힘들 수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이제 금리 얘기를 좀 해볼게요. 우리는 지난주에 금리를 동결했는데 미국은 또 어떨지. 네. 네, 그러니까 미국은 우리 또 이제 10월은 금리 인하 어떻게 될지. 맞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미국은 금리 인하는 뭐 거의 기정사실로 되고 있는데 네. 이번에 그래도 한국은행이 금리 인하 하지 않겠냐 했는데 일단 동결해 버렸거든요. 그래서 일단 10월로 좀 넘어갔는데 이제 안 했던 이유는 경제 성장률 전망치도 조금 올렸고요. 물가 전망치도 올렸는데 예상보다 조금 이제 한국 경기가 하반기 들어서면서 좀 나아지고는 있다고 합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뭐 이렇게 급하게 금리 인하 안 해도 되겠다라고 좀 보고 있는 것 같고 가계 부채 증가폭이 많이 둔화된 건 맞아요. 맞는데 아직은 서울 아파트 값은 안 내려갑니다. 그러니까 전국 아파트 값은 좀 꺾였어요. 근데 서울만 보면 여전히 높아요. 그러니까 이제 하는 총재 입장에선 뭐 미국도 아직 금리 인하 안 했는데 우리가 너무 급하게 하지 말고 일단 좀 한두 달 더 지켜보자. 그래서 아마 지금 그 이번 8월은 그냥 넘어갔고 근데 8월에 안 했기 때문에 10월에 할 가능성이 이제 거의 확실해졌고 네. 그래서 10월에 하고 올해는 요 한 번으로 그칠 것 같아요. 그리고 내년에 한 2번 정도 하는 부분이 나올 것 같은데 근데 우리가 이제 이렇게 금리 인하가 시작이 되면 좀 염두에 두셔야 될 건 뭐냐면 돈의 가치는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걸 염두에 두시고 여러분들이 그 화폐 가치를 이제 보존할 수 있는 결국 이게 예금 금리도 떨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네. 이제 그런 관점에서 결국 금리나 미국도 시작을 하니까 어쨌든 그 우리가 뭐 투자가 위험하신 분들도 좀 생각은 하시겠지만 어쨌든 예금만 가지고는 지금 물가 상승률 보존하기 더 어려워진다는 건 좀 염두를 해두실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미국 정부가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의 그 중국 반도체 공장 내에서 그 미국 반도체 장비를 수입할 때 개별적으로 허가를 받아야 된다. 이 보도가 나오면서 깜짝 놀랐는데요. 이게 이제 면제였는데 갑자기 태도가 변하게 된 거죠. 네, 맞습니다. 네. 이것도 좀 악재였어요. 왜냐하면 이게 2년 전에도 한참 이것 때문에 이슈가 있었어요. 바이든 대통령 때. 네. 그러니까 중국의 우리나라 삼성전자랑 하이닉스의 D램과 뭐 낸드 공장들이 몇 개 있죠. 또 네. 인텔 공장을 옛날에 하이닉스에 인수한 것도 있어요. 이거 이제 찝어가지고 미국 반도체 장비가 그쪽으로 갈 때 이제 허가 받아라 일일이. 그러면 장비를 일일이 허가받으면 운영하기가 너무 어렵거든요. 네. 그래서 그때는 그냥 면제도 했어요. 바이든이 이제 들어줬어요. 그래 네. 그냥 알아서 허가 안 받고 그 장비 가져가라. 그래서 했는데 갑자기 지금 그 9월 2일 날 미국 연방관보 정식 개최 앞두고 사전에 이게 공개가 됐어요. 내용이. 그래서 허가 받으라는 겁니다. 근데 네. 조건은 뭐냐면 모든 장비가 아니라 반도체 공장을 업그레이드 할 때 있죠. 시설을. 네. 그때 필요한 첨단 장비는 무조건 승인받으래요. 네. 사실 승인받으라는 얘기는 이거 허용 안 하겠다는 얘기거든요. 네. 수출 금지죠. 그래서 일단 이제 이 부분은 그러면 이제 이 중국에 있는 한국의 반도체 장비 공장들은 점점 구식화 될 수밖에 없어요. 네. 첨단 장비를 쓸 수가 없어요. 예. 기본적으로.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악재가 좀 될 수밖에 없고 그렇지만 이 중국이 예전부터 이제 그 이 바이든 때부터 이런 이슈가 있다 보니까 네. 한국 이제 반도체 공장 대비해서 여기는 구형 위주로 좀 만드는 그런 부분으로 좀 약간 가고 있기 때문에 네. 당장에 큰 타격은 없지만 어쨌든 좀 불편한 알겠습니다. 이슈는 좀 생겼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가장 주목해봐야 될 이슈 하나만 소개해 주세요. 증시 일정. 네, 이번 주에는 그래도 이제 내일 그 8월 소비자 물가지수 한국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9월 4일 날 미국의 엔비디아 경쟁사죠. 브로드컴. 네, 네. 그리고 9월 5일이 제일 중요합니다. 고용 보고서 미국. 요거까지 챙겨 보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LS증권 리테일 사업부의 염승환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4시 40분 현재 전북 진안군 지역에 호우경보가 발효됐습니다. 침수 지역이나 산간, 계곡 등 위험 지역에 계신다면은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시고요. 비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칠 시간입니다. 성기영의 경제쇼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아나운서 성기영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